선거를 딱 두 달 남겨놓고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대선판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선판을 흔들 최대 변수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장우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면서 대체적인 결과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윤석열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른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꽤 많이 떨어진 건 맞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지지율 상황을 양당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상황.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골든 크로스가 맞지만, 그리고 이 골든 크로스의 내용이 그저 한 방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차근차근 걸음으로 해서 조금씩 그 성장해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 측의 선대위 내용이나 다른 좀 불리한 부분들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 골든 크로스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마 접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쯤인데, 상대당의 그런 부족함으로 인해서 상대당 입장에서는 데드 크로스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쪽의 골든 크로스라기보단 상대방의 데드 크로스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인식을 같이 하고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선거운동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우선 민주당보다 저희가 대통령 후보 결정이 좀 늦어졌고요.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 초기에 겪었던 약간의 혼란, 저희도 겪는 것 같습니다. 당의 지금 선대위를 비대화하면서 정책 결정의 문제, 또 대통령 후보 중심의 선대위가 아니라 일부 참모들 중심으로 비춰지면서 약간의 좀 문제가 노출되면서 국민들께서 지금 60% 가까이 정권 교체를 해달라는 이 열망에 약간의 실망감을 드리면서 약간의 지지율이 빠졌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획기적으로 지지율이 오른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도 지금 30% 막스권에서 갇혀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도 더 이상 확장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도덕성, 또 여기 집안 문제, 또 대장동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또 그 형수하고 형에 대한 아주 듣기 민망한 욕설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승할 여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이 야권의 지지율이 지금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제 저희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원팀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진가가 나타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뒤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요. 적어도 2030 세대만을 표심을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윤석열 후보를 앞선 결과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 하나 나타났는데, 뭐 전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안철수 후보가 10% 넘는 조사 결과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의 실망한 지지자들과 2030 세대가 안철수 후보로 몰리는 그런 뭐 일종의 반사이익을 본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앞으로 안철수 후보와 상관구도가 가능할 것인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관구도 가능할까요? 예, 우선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하락이 됐는데, 하락이 된 이유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의힘 내부의 선대위 내홍뿐만 아니라 후보가 어떤 비전과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렇게 그것이 국민들에게 지적이 되고, 예를 들면
3프로 TV라고 하는 그 유튜브 방송에서 굉장히 극명한 그 차이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를 갖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젊은 세대가 절대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현재 변화된 조사를 보면 한 달 전과 지금의 조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는 20, 30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1위를 하고 있고 이 가운데서 보면 20대 초반과 중반 그리고 30대 초반과 중반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사실 30대는 완벽하게 현재 앞서 있고 20대에서는 다소 앞서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유권자층의 이동을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현재 안철수 후보가 그 반사이익을 보고는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해서 그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한다면 누구를 지지하느냐라고 할 때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윤석열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야권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 중심으로 조사를 해보면 윤석열 후보가 정당의 대표로서 뽑혔기 때문에 정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내용도 좀 이렇게 봉합이 됐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더 빠지지 않는다면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가는 지지는 사실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뭐 현재 3강까지는 아니고 사실 안철수 후보 쪽에서 바라는 바는 1강 2중 구도가 되어서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빠지고 그것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옮겨가면 그래도 대등한 상태에서의 단일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있을 텐데 저는 그동안에 우리 후보 단일화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큰 정당의 대표로 뽑힌 분이 지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네.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철수 이미지 이것을 이번에 극복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정치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도 그것을 알고 해서 이 정도의 지지가 사실 안철수 후보에게는 최대치 지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종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 손을 들으면서 정권 교체에 참여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도 이 문재인 정부의 시즌2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든 야권 후보들에 대한 이간책이 계속 될 텐데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우리 지금 화면에 여론조사 현황이 있는데 지금 가장 안 좋은 상황을 붙여놓으신 거거든요. 지금 사실상 전체 여론조사 기관에 보면 대등하거나 약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오늘 붙여놓여 있는 도표는 굉장히 좀 불공정한 여론조사로 보여밖에 안 보입니다. 제시가 됐다. 그렇게 안 보이고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일단 국민들께서 최종적으로 정권 교체라는 분명한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들께서 마지막 투표에 임하실 때는 어떤 후보를 했어야 표가 뭉쳐서 이 정권의 폭정을 끝낼 수 있겠느냐 하는 현명하신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결국 우리 윤석열 후보를 결국 도움으로써 정권 교체에 참여하리라.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2030 세대표가 많이 빠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다시 회복될 수는 있을까요? 저는 윤석열 후보의 2030이 완전히 빠졌다기보다 당내에 여러 가지 당 대표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유보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 유보한 2030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재명 후보한테 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야말로 민주당의 착각이고 민주당의 바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금 지지율은 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또 단일화에 대해서 좀 태세를 많이 전환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볼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공약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대선 전에 100만 원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습니다. 먼저 얘기 좀 들어볼까요, 대변인님? 100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페플리즘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우선 조금 전에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간책이나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당의 운영과 행태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현장 경쟁 능력, 또 정책 능력, 민생 경험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싶은데 국민의힘의 내용으로 인해서 사실 이렇게 돋보이지 않아서 저희들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여론조사 부분도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조사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자동응답으로 기계음으로 와서 그냥 막 찍는 번호를 누르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직접 전화해서 여보세요 하면서 바쁘다고 끊으려고 하면 잠시만요 하면서 몇 가지 질문 더 하는 요게 이제 그 면접조사 방식인데 이 면접조사 방식은 중도층의 생각까지도 끌어낼 수 있고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응답으로 하는 것은 사실 정치 적극 관여층이 참여를 하는 건데 전체적인 중도층의 생각까지도 포함시키는 면접조사 방식에서는 사실 안철수 또 윤석열 후보의 표를 합쳐도 거의 현재 이재명 후보와 비슷하게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고 2030의 표심 이동도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재난지원금 100만 원 관련해서는 100만 원이라고 명시적으로 이번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2배, 3배 주고 있다. 우리는 하지만 50만 원 정도밖에 못 줬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팩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100만 원을 드리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도로 좀 두텁게 충분하게 드리는데 총액 1인당 100만 원에 해당되지만 이것을 그냥 나눠주자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드리는 방식은 예를 들면 소상공인 대상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드리면 그것을 우리 국민들은 쿠폰을 소비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혜택은 또 소상공인이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러한 다양한 방식을 놓고 고민하자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말 바꾸기가 아니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탄력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 정책을 쓸 때 어떤 때는 긴축 재정을 쓰고 어떤 때는 완화 재정 정책을 쓰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기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운용을 하잖아요.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감염병에 대응하는 방식 또 부동산 정책에 대응하는 방식 이것을 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정책을 그대로 갖고 갔을 경우에는 사실 실패할 확률이 많아서 철학과 노선은 유지하되 그때그때 현상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유용하게 운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정치고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정치의 영역이고 정치는 나의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생각을 듣고 국민의 생각을 받드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말 바꾸기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00만 원 재난지원금 놓고 일각에서는 정말 급한 지금 소상공인이나 중소자영업자를 좀 더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지난해 월급 1원도 깎이지 않은 공무원이나 직장인들까지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나눠주는 거는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제가 정확히 이재명 후보를 평가한다면 말 바꾸기의 달인, 포퓰리즘의 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형적으로 분리하면 말을 바꿉니다. 아주 교묘하게 바꿔도. 근데 국민들이 가끔은 교묘하게 말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내면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폭력성 그리고 그동안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성 그리고 평소에 성남시 의회 의원들과의 했던 언어의 폭력성 이런 거 볼 때 이분이 대통령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근데 지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저는 영혼도 팔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런 분들한테 국민이 만약 현혹된다면 정말 국가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국민들께서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기간 동에 해왔던 여러 가지 폭력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면을 쓴다고 해서 그 가면에 쏘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문제든 문재인 정권의 어떤 실정 문제든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때로는 지지하는 듯 때로는 반대하는 듯 말을 수시로 바꿉니다. 불리하면 또 바꾸는 겁니다. 그런 후보에게 어떻게 대통령이 돼서 정직하지 못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정말 옳지 못한 건 옳지 못하다고 해야지 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꿔가는 그런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참으로 불행한 나라가 될 수 있고, 저는 이재명 후보를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역대 대한민국 헌정사에 가장 최악의 대통령 후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대동에서는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조금 험한 말을 하셔서 저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전과 철학과 가치가 보이지 않는다,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점잖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연초인데 듣고 계시는 우리 저 유권자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지 않으실까 이런 우려가 되고요. 저와 이재명 후보는 저는 아산시장으로 2010년부터 8년 동안 근무를 했고, 또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8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아산시가 전국에서 제일 일을 잘한다라는 자부심 속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실 칭찬은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공약 이행률 저도 최우수 받았고 이재명 후보도 최우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로서도 공약 이행률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민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장에서 다 검증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말을 바꿨다,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양도세에 대해서 주택을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없애려면 보유세, 양도세 그리고 금융지원정책 이런 부분을 강하게 옥죄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정책이라면 이것을 끝까지 갈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거래가 잠겨 있어서 주택 거래가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한시적으로 거래세를 완화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말바꾸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저는 누가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다 검증받았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서로 당이 다르다고 해서 단정 짓지 말고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실 수 있죠. 하지만 조금 우리 국민들께서 들으실 때 좀 불편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뭐 나쁜 말씀 안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가족 관계에서 이재명 후보의 형과 형수한테 한 정말 국민들이 들어서 의심할 정도로의 그런 욕설, 그리고 아들 문제도 지금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대장동 문제는 대한민국 유사일에 가장 부패한 사건인데 이런 것들이 성남시장 재익 시절에 이루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공약이 요거는 조금 공약이 말을 바꾼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애당초에 정책이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일단 던져놓고서 국민들께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뒤돌리는 거에 말 바꿉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아마 구청장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마 이번에 탈모 공약 충분히 그 이해를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실 조금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보고요. 것 같은데요. 저는 윤석열 후보의 본인의 어떤 의혹, 그리고 장모 의혹, 그리고 그 부인의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탈모 그렇습니다. 탈모를 우리가 건강보험에 포함시킬 것이냐, 이게 포퓰리즘이냐라는 말씀하시는데, 대통령 후보의 공약과 사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청년들은 탈모 걱정 안 할 줄 알았는데 실제 보니까 20, 30대에서도 탈모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근데 이것이 매달 약을 먹으면서 탈모를 방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아가면서, 그러면 이것을 국가정책으로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유권자와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책 제안인 것이고, 이것을 어디까지 할 거냐라는 것은 면밀하게 우리가 건강보험의 재정 상태까지 살펴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
이것을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여러 가지 그 질병들이 확대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모두 포퓰리즘으로 우리가 치부해 버릴 수가 있어서 저는 차근차근 우리 국가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저는 건강보험 혜택의 범위도 넓혀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사실 우는 아이 전 먼저 준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부분을 정책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 하나만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뭐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에서 해결한다. 이건 뭐 우선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문제만 해소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 재정 전체 상황을 봐서 최우선순위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최우선순위를 먼저 가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저 표심에 집어 던지듯이 던지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과 최우선순위를 정해서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표현하는 것 같고 저도 국가 건보 재정만 튼튼하다면 많다면 뭐 아주 전체를 무상으로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내놓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서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두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정치는 생물이라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하니까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